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리더 백승화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배트맨 투자 특강으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지금 증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증시를 이제 항상 파트너님들과 이제 말씀드릴 때마다 좀 2022년 장세가 하락장이다. 하락장에 맞는 매매 기법이 필요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다. 이거에 맞춰서 매매해야 된다. 여러 번 언급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렇게 이 파트너는 백승화 파트너가 왜 그렇게 내용을 맨날 얘기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방송에서 제가 한 번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 그 특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 자산을 또 이제 축적할 수 있고 돈을 어떻게 굴리는 것이 효율적인가? 지금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매매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큰 흐름을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투자 특강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트맨 투자 특강 백승화 파트너 오늘 인사드립니다. 한번 오늘은 이제 제가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요 공급에 대한 원리, 수요 공급.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오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수.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산, 실물경제, 임금 인플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가? 이 수요 공급에 대한 원리에 발생한다. 수요 공급 어떻게 좀 이제 시장에서 작용이 되는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금리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제어하려고 올리는 거거든요. 파월 아저씨가 이거를 지금 제어하려고 올리는 거예요. 이 골디락스,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 골디락스에 대한 경제까지 해서 이 내용들 가지고 오늘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 공급은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 저편에 어딘가에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요 공급 곡선 이때 한번 배웠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과거에 한번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지금 우리가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자산 경제, 결국 주식시장은 자산 경제에 포함되거든요. 실물 경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소비 물가, 뭐 밥값이라던가, 뭐 라면일 수도 있고, 버스일 수도 있고 등등 실물 경제. 임금 인플레이션은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건데 이거가 이제 지불 능력이 있으면 좋아요. 임금 인플레이션, 월급 오르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기업이 임금을 올려줄 능력이 없으면 또 이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는지 다시 한번 이제 천천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경쟁 시장, 우리나라 시장 경제.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일치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수요 공급의 원리로 이제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데 시장 가격이 어느 지점에서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이제 사는 사람은 좀 싸게 사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시장 가격은 수요 공급에 대한 법칙에 의해서 이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균형. 이 결정된다는 원리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수요 곡선에서 가격이 Y축이에요. 가격이 비싸면 우리는 물건을 많이 못 사요. 아주 간단한 거죠. 비싼 물건은 뭐 이제 똑같은 뭐 라면을 예를 들면 1,000원에 팔 때랑 500원에 팔 때랑 500원에 팔면 더 많이 사고 싶어요. 싸니까. 가격이 낮으니까. 로우 코스트. 근데 이제 하이 코스트. 가격이 비싸면 기본적으로 수량은 작아진다.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경제 주체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 수요 곡선에는 가격이 올랐을 때는 수요 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비싸면 많이 못 사니까.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은
오르면 소비 심리가 감소해요. 내가 비싼 가격에 사고 싶지 않잖아요. 어떤 옷을 살 때 뭐 명품 같은 거는 특별한 프리미엄이 붙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내렸을 때 더 많이 사고 싶어요. 싸니까. 뭐 싸면 한 번 더 찾아보게 되고 뭐 이런 상품들도 있잖아요. 소득 자체가 증가하면은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벌면은 뭐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은 동일 가격에서도 뭐 내 돈이 만약에 이제 200만 원을 벌 때랑 뭐 250만 원을 벌 때랑 200만 원 벌 때보다는 250만 원 벌 때 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300만 원 벌 때랑 뭐 400만 원 벌 때랑 400만 원을 벌면 소득이 증가하면 동일 가격에도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 수요 곡선 이 자체가 돈이 가격은 그대로여도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득 증가. 이 곡선 자체가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이게 수요 곡선이죠. 공급 곡선도 있어요. 이제 P1, P2 이렇게 제가 그려놨는데 이 지점 양이 만약에 하나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라고 치고 이거 세 개라고 칠게요. 이거는 가격이 3원. 예를 들어서 이거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이런 3원일 때는 가격이 300원일 때는 하나를 사요. 근데 100원이면 세 개를 살 수 있어요. 이 P2, Q2 뭐 이제 제 프라이스, 퀀티티 이렇게 해서 써놓은 건데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요 수량이 증가한다. 가격 하락은 수요 수량의 증가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낮은 가격일 때 더 많이 사고 싶어 한다.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물건을 더 많이 사고 만약에 5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50원, 0.5 그러면 뭐 6개까지 살 수도 있겠죠. 이건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지만 우리는 싼 물건들을 더 많이 사고 싶어 한다. 공급 곡선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 곡선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량을 많이 생산하면 비쌀 때 내가 싼 거는 많이 생산하고 싶지 않거든요. 싼 거는 로우 코스트. 생산량을 줄여요. 당연하죠. 싼 거는 많이 팔아봤자 안 남거든요. 근데 사는 사람들은 싼 거를 많이 사고 싶어 하죠. 이렇게 아까 그려졌었죠. 이건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졌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그려져요. 보면은 이 점이 만나는 지점인데 이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경제 주체는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비쌀 때 더 많이 수량을 생산한다. 생산 수량. 생산하지 않아도 일정한 고정 비용은 발생하죠. 기본적으로 기본은 뭐 시설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아니면 뭐 인건비를 쓴다던가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고정 비용, 이 진입 장벽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 고정 비용 P1 이게 하나도 생산 안 해도 어느 정도 비용은 들어요. 고정비. 그리고 곡선이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뭐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은 공급 변동이 나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에도 똑같은 가격에도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둘 다 뭐 이런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만나는 지점들이 계속 바뀌게 돼요. 이런 지점에서 다 바뀌게 돼요. 그 내용이 수요 공급 곡선의 핵심이다. 지금 이 공급 곡선을 하나 따라 설명드린 거고 이전에 수요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함께 그려보면 교차 지점, 이제 이 균형점인데 이 지점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지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가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지점이 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기술 발전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습니다. 변수들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들이 막 이동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만나는 지점들은 계속 변동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인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가셔야 돼요. 금리가 오르거나 뭐 이런 것도 시장에 큰 변수를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 곡선이 이동할 수 있는 변수를 주는 내용이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시장의 화두예요. 이 내용이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예전에 지금 원화와 달러로 얘기를 해볼게요. 1달러가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물건. 1달러도 화폐지만 지금 물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1200원만 줘도 1달러 바꿔줬어요. 근데 지금은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1,400원을 줘도 1달러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예전보다 200원이 오른 거잖아요. 1달러가 물건으로 봤을 때 지금 200원을 더 줘야 1달러를 바꿔줘요. 쉽게 말했을 때 물건 값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1달러 값이 오른 거예요. 1달러 값이. 환율이 올랐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다시 설명해 봤을 때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보다 달러 가치 올랐는데 원화 가치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경제 걱정 많이 되죠. 6개월 연속 적자. 달러는 킹달러. 진짜 킹달러. 킹달러 얘기 나오면서 얘는 계속 올라가는데 얘는 계속 떨어지니까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1,200원, 1,300원, 1,440원 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는 같이 올라가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다. 달러를 물건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 원화는 지금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라면 값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는 항상 상승합니다. 뭐 경기가 좋건 나쁘건 결국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해요. 주식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 라면도 하다못해 라면도 그렇고 버스비 뭐 택시비 뭐 다른 거 다 모든 게 다 서민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라면을 가지고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아주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를 갖고 온 거거든요. 라면을 보면요. 뭐 이게 00년대예요. 00년도. 20년 전이죠. 지금 22년 전. 그때랑 지금 이제 21년도 자료인데 이때 뭐 신라면 한번 오르고 또 오르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기 한 번 있었네. 여기.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지? 보면 2010년도. 요때 한 번 떨어졌어요. 요때 한 번.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보면 2.7% 떨어졌을 때. 올릴 때는 막 9%, 8% 이렇게 올려놓고 11% 올리고 막 이렇게 올려놓고 떨어질 때 이렇게밖에 안 떨고요. 다시 보면요. 떨어지는 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인상. 기본적으로 물가는 20년. 지금 이거 20년이잖아요. 20년. 오를 수밖에 없다. 라면만 올랐나요? 그냥 라면은 예시를 갖고 온 거거든요. 모든 게 다 올랐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예전에는 480원에 신라면을 살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자료가 최근 자료를 보면 990원까지 올랐어요. 이거 22년도 자료거든요. 22년. 17년도에 830원. 480원, 뭐 520원, 550원 조금씩 뭐 30원, 40원, 30원 계속 올라가 계속 내린다는 얘기는 없죠. 내린다는 얘기 없어요. 결국에 990원까지 올랐다 지금. 예전에 480원이던 게 990원까지 올랐다. 그럼 2배가 오른 거예요. 2배가 오른 거예요. 어느 사이에? 21년 사이에 라면 값은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신라면을 그냥 예를 든 거고 뭐 진라면이든 뭐 그냥 삼양식품에 뭐 삼양라면이든 다 올랐어요. 떨어진 거 없어요. 480원부터 750원, 810원, 480원. 떨어질 수가 없죠. 당연히 오르죠.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 화폐를 갖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라면이라도 뭐 20박스, 30박스 사놓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현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우상향하니까. 시간이 있으면 GDP 뭐 성장이 올라갔으니까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파도를 치지만 결국엔 올라간다는 거예요. 라면 값도 오르고 모든
모든 재화들, 뭐 택시비도 오르고 버스비 내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택시비도 올랐다는 얘기는 들어도 내렸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거예요. 모든 건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결국 현금만 갖고 있으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집값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그냥 제가 뭐 여러분들이 아주 좀 잘 알 수 있을 만한 그냥 이제 다 살고 싶어 할 만한 동네, 뭐 학군도 좋고 막 이런 그냥 목동을 가지고 예를 들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본 건데 2006년이거든요. 이거는 8년도고요. 이거 2010년도, 08년도고 12년도, 14년도인데 큰 흐름을 볼게요. 이거 7억이에요. 7.6억, 7.6억, 6.4억. 2년 사이에 떨어졌네요. 1억 정도 떨어졌어요. 1.2억 정도 떨어졌어요. 다시 6.6억. 2년 사이에 0.2억 플러스 떨어지고 결국에 여기서 이렇게 될 때 또 떨어졌어요. 5.4. 1.2억을 떨어졌어요. 이거 그냥 집 얘기를 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 짝가서 큰 내용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큰 흐름은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떨어졌어요. 계속 집값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한번 올랐거든요. 12년도에서 14년도 갈 때 집값이 한번 올랐어요. 이 이후 흐름을 보면요. 큰 흐름에서 여기 7.6억이거든요. 06년도에 14년도에는 6.4억이에요. 6.4억. 8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냐. 다들 아실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나요? 큰 흐름을 보면 이건 이제 최근에 네이버에서 최근 7년을 볼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 이제 아까 그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리고 이거 네이버 집값 치면은 결국에 여기서 7.6억 아까 7.6억 시작이었죠. 7.6억에서 6.2억 한 1.1억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얼마죠 이게? 17억? 자 억소리 나오죠. 불과 한 7년 사이에 7억 하던 게 7억 8억 하던 게 지금 17억이 됐어요. 17억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17억보다 낮다고 봐도 이 가격대도 지금 13억 14억이거든요. 목동 그냥 학군 좋은 웬만한 서울 사람들 살고 싶어하는 동네예요. 집값이 결국 장기적으로 항상 우상향해왔죠. 부동산도 큰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고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해도 결국에 큰 흐름을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자산들이 다 그래요. 라면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냥 모든 투자 상품들은 결국에 오른다. 참 이게 슬픈 일인데 그러면은 집을 한번 이때 못 산 사람들 이때 못 사는 이게 거리가 좀 많았네요. 이때 못 산 사람들은 10억이 뛰면 어떻게 삽니까 솔직히. 그래서 집을 사는 걸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뭐 상실감도 생기고 소득 수준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버리니까 빈부의 격차가 벌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노동 수익만으로는 이런 그 투자의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노동 수익률만으로는 투자의 수익률을 이길 수 없다. 레이 달리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캐시 이즈 태시. 현금은 저 영어 잘하는 사람 아닌데 쓰레기다. 캐시예요. 머니 아닙니다. 머니는 좋은 거예요. 머니는 좋은 건데 자산은 좋은 건데 현금, 캐시는 쓰레기다. 20년도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2020년도. 이때 얘기했던 건데 1월 달에 얘기했던 건데 자산을 최대한 분배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라. 이런 내용이야.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 내용을 봤듯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때 만약에 두 채를 살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채를 살 수 있었던 7억에 한 채도 17억에 못 사요 지금. 7억을 갖고 옛날에는 두 채를 살 수 있었어요. 7년 전에. 근데 지금은 17억을 갖고 있어도 한 채를 사기 어렵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쓰레기다.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 포트폴리오로 내가 시장을 이해하고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는 당연히 본인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에 할 수도 있고 뭐 주식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차라리 진짜 라면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기름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이거 화폐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화폐 중에 사실 오르는 가치가 있는 거는 달러밖에 없어요. 되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달러는 그냥 일반적인 화폐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물건의 가치, 물건의 역할을 해요. 달러가 기준통화거든요. 기준통화. 어느 나라 돈이든 다 바꿀 수 있어요. 달러는. 미국의 달러는. 미국이 힘이 세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세면 원화가 짱이죠. 원화 다 바꿔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미국의 달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데 이 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상품이 결국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있어요. 달러도 사실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집을 산다거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큰 수익을 당연히 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내용,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 현금은 쓰레기다.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코인에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주식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제 상황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거시경제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지금 같은 이제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현금이 또 이제 큰 다음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지만 현금은 쓰레기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많은 거예요. 여기 음영 처리된 내용들 보면 이 음영 처리된 내용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2020년도 3월이에요. 3월.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을 때만 음영 처리가 돼 있다. 내용 보면은 이때는 비정상적이죠. 1980년대 저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시절이라서 사실 뭐 이때는 자료로만 보고 공부를 하는 거죠. 스터디. 이게 푸드랑 에너지를 제외한 거. 레스.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고정가격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건데요. 최근 이 구간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7.5, 여기 7.5인데 여기를 넘지 않고 뭐 5도 넘으면 안 돼요. 원래 5, 여기가 5, 7.5. 이 전에는 제가 지울게요. 생각 안 하고 이 흐름을 볼 때 여기가 이 구간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때문에 지금 파월이 잡는 거예요. 중간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내용 보면은 이 구간 지금 딱 봐도 있죠. 동그라미 친 이 구간이 20년도 이후에 비정상적으로 올라서 9%대예요. 9%. 9%라는 게 중간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는 이제 푸드랑 에너지 빼고 이거 말고 다 포함했을 때 중간 소비자 물가 지수는 9%를 넘었어요. 9%를. 그러니까 물가 잡겠다 이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 구간 조금 확대해 본 거예요. 이게 19년도 너무 길었잖아요. 아까 19년도 보면 요 구간이 지수가 반등 나왔었어요. 7월 달에.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다가 한번 꺾였거든요. 한번 꺾였어요. 여기 자리가. 한번 꺾였는데 이때 다들 아실 거예요. 7월 달에 주식장 좋았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좋은 게 아니고 미국 장도 좋았고요. 우리나라 장도 좋았고 전문가들도 이제 다시 이 물가 이렇게 떨어질 거다. 떨어지고 시장을 랠리를 펼칠 거다. 시장. 물가는 떨어질 거다. 이 얘기 나왔었어요. 근데 8월 달에 배신을 치고 바로 다시 올랐죠. 이러면서 주식장이 이제 8월 달부터 9월 달부터 다시 침체 흐름을 겪고 우리 지금 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잖아요.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생각해보면 주식, 유가증권 시장. 우리가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매하는 주식에 대한 부분이 있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 두 개가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주식, 부동산 2021년도에 가장 뜨거웠던 이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돈이 벌어지는 주식이랑 저는 코인까지 그냥 여기다 칠게요. 그냥 코인은 주식 유가증권 시장이랑 똑같은 상품은 아니지만 이런 성향을 가진 상품이죠. 부동산이랑 다른 상품이죠. 코인은 기본적으로 코인까지 했을 때 이거를 투자한 사람과 이 자산 인플레이션이 오던 시기 2021년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코인이든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 저도 사실 정말 이게 작년에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 올해는 저도 사실 돈을 좀 잃었어요.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부터 지금 2,200포인트까지 내렸잖아요. 집값도 뭐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목동의 지표를 봐도 뭐 10억 하던 게 17억을 가요. 이렇게 올랐잖아요. 집 갖고 있었던 뭐 투자를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제 부동산 실거주의 목적도 있죠. 내가 어쨌든 집을 살아야 되니까 뭐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도 있고 실거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을 갖고 있었던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과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의 빈부격차가 생기게 된다. 어떤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시장에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오는 시장에서. 지금 이 시기는 지났거든요. 근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언젠가 또다시 이 자산 인플레이션은 다시 와요. 무조건 와요. 이거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는데 몇 년 뒤에 올지 몰라요. 몇 년 뒤에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15년 뒤에 올지 모르겠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은 나중에 다시 와요. 이 시기에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의 빈부격차는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은 쓰레기다. 캐시는 쓰레기다.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해야 된다.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코스피거든요. 2020년도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 1400부터요. 1430인데 뭐 1400부터 3300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그 곱하기 2 해도 2800이거든요. 플러스 500이에요. 2800보다도 500포인트가 더 오른 거예요. 2배보다 더 올랐다니까요. 진짜예요. 이거 우리나라 지수가 이랬어요. 원래 그 전까지 박스피라 그래갖고 2600, 2700만 돼도 자빠졌었거든요. 그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 2020년도 이제 말부터 21년도 이때부터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3000포인트를 때 1월 달에 한번 뚫고요. 3300까지 올랐어요. 이 시장에서 돈 못 번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뭐 전문가인 저도 그렇고 파트너인 뭐 저도 그렇지만 웬만한 개인도 다 버는 시장. 언제? 2020년, 21년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 때.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 때 이 시장에서 돈 잃었다? 당연히 올해 돈 잃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지수가 오를 때도 돈 잃으면 언제 돈 벌 거예요? 근데 올해 사실 뭐 이 내용, 이 이후 내용 안 봐도 아시죠? 내려박았습니다. 2200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220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2022년 흐름은 내려박았죠. 이 시장에서 자산 인플레가 오는 2020년, 21년 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돈을 못 벌었으면 사실 정말 부지런히 공부하고 다음에 이런 자산 인플레 시장이 올 때는 더 열심히 투자 수익을 많이 거둬야 된다.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자산 인플레 시장은 다시금 온다. 언제 올지 몰라도 경기 순환상 다시금 오게끔 되어 있다. 실물경제 인플레이션은 제가 아까 사례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말씀드렸던 라면뿐만이 아니고 국밥값, 뭐 삼겹살값 등등 뭐 택시비 여러 가지 뭐 밥도 있을 수 있고 옷일 수도 있죠. 옷, 뭐 패션일 수도 있고 뭐 콘서트 티켓값, 문화생활, 영화 뭐 이런 게 정말 안 오는 게 없네요. 2022년에 사회 각기 모든 곳에서 진짜 제가 가던 식당도 밥값을 올렸어요. 소주도 예전에 4,000원, 뭐 3,000원, 4,000원 팔던 게 요즘 5,000원에도 파는 집 많죠. 모든 게 다 오른다.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이 오고 나면요. 이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 인플레가 오고 나면 돈이 다들 많아져요. 나만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정말 다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조용히 있는 사람들도 다 돈 벌었어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주식을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 다 돈을 벌었다. 결국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끔 돼 있어요.
돈이 많고, 아까 제가 소비 공급 수요 곡선에서 뭐라 했죠? 돈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난다. 구매력도 올라가고. 결국 자산 인플레이션이 오고 나면 돈이 많아지고 소비, 구매력이 올라가서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지금 이 단계거든요.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지금 단계, 2022년이. 그래서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인 2020년도, 21년도에 돈을 번 사람은 그래도 지금 버틸만 해요. 번 사람은 괜찮아요. 못 번 사람. 이게 오면, 실물경제 인플레이션이 오면 죽을 맛인 거예요. 당장 내가 생활하는 그 소비 자체가 똑같은 소비를 해도 그냥 예전에 먹던 국밥을 똑같이 먹어도 예전에 뭐 7,000원에 먹었던 거를 지금 9,000원 줘야 먹고, 버스를 타도 1,300원에 탔던 거를 뭐 1,500원에 타야 되고, 모든 게 다 오르거든요. 이 실물경제 인플레이션 단계에서. 지금 그렇죠. 2022년에. 돈을 못 번 사람은 지금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오는 게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까지 오는 거예요. 임금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 좋은 거 아니냐. 월급 오른다.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월급 오른다. 근데 소비재 가격이 증가하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되나요? 기업들은 월급 안 올려주려고 해요. 싸워요. 투쟁.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투쟁하고 싸워요. 소비재 가격,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름, 뭐 밥, 이런 게 다 오르니까, 실물경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임금 인플레이션 오는 건데, 이거는 쉽게 안 해준다. 결국 일반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경기 침체에서 이제 오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 안 해주니까, 기업들이 안 해주니까. 기업들이 돈을 벌었으면 괜찮거든요. 돈을 못 벌었으면 일반 노동자 임금을 걔네들이 나빠서 안 올려주는 게 아니고, 나빠서 안 올려주는 사람도 있고, 나빠서 안 올려주는 게 아니고 진짜 올려줄 돈이 없어서, 기업이 돈을 투자할 돈이 없어서 못 올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상황이거든요. 경기 침체를 뜻하는 내용이에요. 경기 침체.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지금 경기 침체가 저는 사실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경기 침체 왔다. 직관적으로 봐도 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오면,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이 같이 오면 나쁜 거, 나쁘네. 나쁜 애가 둘이 모였어요. 좋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의 저는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이 경기 침체가 왔다. 이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과 이제 상생 가이드라인, 이 내용 보면요, 돈을 뿌려요.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들이 힘드니까, 저 나쁜 의미로 뿌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뿌리는 게 맞아요, 사실. 세금을 국민에게 나눠줘요. 작년에 많이 했죠. 뭐 받으신 분들도 다들 있을 거예요.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90%가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받았는데, 이게 돈을 뿌려요. 기준금리가 이때 또 보면 20년도 이 시기가 제로금리 0.5%, 제로금리에 가까워요. 이 과거 영역은 금리가 높잖아요. 다시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용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도 뿌리고 금리도 낮추면, 금리를 낮으면 투자를 많이 해요. 빚 내서. 다 그래요. 금리 올라가면요, 집값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진짜로 정말 당연한 거예요.
주식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오르면.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값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불과 1, 2년 전에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어요. 돈을.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정부가 모든 국민한테 돈을 뿌리면서 지금 되게 힘들지 않냐. 돈 나눠주겠다. 우리 세금 나눠주겠다. 얘기했던 적 없었거든요. 과거에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그랬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공급돼요. 미국도. 이거 돈 뿌린 거 우리나라만 뿌린 거 아닙니다.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유럽도 그랬어요. 유럽도. 다 그랬어요. 다 돈 뿌렸어요. 자기 정부에서 그냥 다 돈을 나눠줬어요. 다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전염병이 도니까 뭐 가게도 열지 마라. 이렇게 막 규제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도 서민 경제가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소비 증장을 위해서 돈을 뿌려요. 그리고 금리를 낮춰요. 지금은 이제 올리는 건데 금리를 낮추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면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왔다. 돈을 풀면서 금리를 낮추는 시기는 2020년, 21년. 이때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산 인플레. 이때 투자를 한 사람과 투자를 안 한 사람, 지금 이미 시간 지나갔거든요. 이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이 불과 1, 2년 사이에 지나갔어요. 근데 이 0.5% 이 금리 시절은 어쩌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지 않나. 전 이런 생각도 해요.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1%까지는 제가 생각이 될 것도 같거든요. 사실 1%까지는 금리 많이 내려왔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0.5% 지금 다 진짜 다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자산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거품이 끼는 버블. 이런 증시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니까 올 수밖에 없었다.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집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지금 2022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300포인트부터 2,200이잖아요. 코스피 이러면은 33% 떨어진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얘 코스피거든요. 3,300부터 2,210이네요. 이제 오늘 장중에 찍은 건데 33% 하락. 코스닥 눈물 납니다. 1,060부터 680. 뭐 이것도 진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 차트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이 시절이 있었나?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올해 이 구간에서 수익 많이 못 냈다. 사실 저도 손실 봤다라고도 얘기 드리는 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좋은 거예요. 33% 떨어지는 시장에서 무슨 수익을 냅니까?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더 잘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33% 떨어졌으면 내 5에서 10%로 만약에 방어를 했다. 내 계좌가 5에서 10% 높고 방어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굉장히. 진짜로. 시장이 오를 때 만약에 2배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2배 오를 때 50% 수익 냈다.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보다 못했잖아요. 시장이 30% 떨어질 때 나는 10% 손실 봤다. 이 사람은 50% 수익을 냈어도 시장이 오를 때보다 못 벌은 거고, 이 사람은 시장이 이렇게 박살 날 때도 10% 손실 났으면 잘한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지금 사실 시장은 원웨이 하락이에요. 원웨이 하락. 원웨이 하락. 진짜 원웨이예요. 원웨이. 이런 반등장이 조금씩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코스피는 더 작죠. 반등폭이. 이런 반등장이 조금씩 있었지만 지금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이 구간은 부인할 수 없는 경기 침체다.
이미 경기 침체가 왔고 인플레이션이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의 단계에 어느 정도는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 저조한 경제 성장.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조한 경제 성장이 아니고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 진짜 적자가 6개월 연속 적자거든요.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도 우려를 해야 돼요. 지금 1년 경제 성장률이 이 저조한 경제 성장 맞죠? 지금 우리나라 GDP 2~3% 내외입니다. 다른 의미로 보면 영업 활동이 좋아야 돼요. 기업들이 영업을 안 해요. 가격이 하락하고 지수가 하락하고 구매력이 돈을 많이 버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벌었는데 다들 힘들대요 지금. 다들 힘들다 얘기해요. 저는 또 힘들고 진짜 뭐 길거리 가서 진짜 국밥집 가서 그냥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나요? 뭐 다 힘들다 그래요.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건이 만들어졌는데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구매력이 감소했잖아요. 구매력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결국 물건이 썩어 넘치는 거. 재고 누적되고 재고 누적되면 기업이 채용을 못하니까 실업이 증가되고 다 악순환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공장은 투자했던 거 감소하고 공공불안 불안하죠. 지금 진짜 불안해요. 시장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 내용들 다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지금 이미 경기 침체다.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경기 침체를 지금 부인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극복했나요? 우리 경제 아직 극복 못했어요.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제 여러 뭐 높으신 분들도 그렇고 기업 총수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다 같이 노동자들도 그렇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런 안 좋은 시그널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어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서 연준은 지금 FED 이 파월 아저씨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를 올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은행에 돈을 넣는 거잖아요. 은행에 돈 넣었을 때 돈을 더 많이 줘요.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거 그리고 저축에 대한 메리트 다 이상한 짓 안 해요. 주식 안 하고 은행에 돈 넣어요. 은행에 돈을 넣습니다. 대출 이자가 증가하면요.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대출 이자가 증가하면은 자산시장,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회수해요. 자금이. 돈이 없어지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 비유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3억을 갖고 있어요. 3억을 내가 갖고 있고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럼 7억은 대출을 받아 사잖아요. 대출 이자가 제로 금리에 가까워. 예를 들어 1%라고 쳐봅시다. 대출 이자 1%면 7억을 대출 받았을 때 700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대출 이자가 4%가 되면은 2,800만 원 내야 돼요. 극단적으로 1%랑 4%로 예를 든 건데 이자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살 때 제가 말씀드린 10억짜리 집을 살 때 7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을 때 700만 원 이자 내는 거랑 2,800만 원 이자 내는 거랑 당연히 부담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주식도 똑같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가 증가하고 예금 이자 증가했을 때는 다 은행에 돈을 넣지만 대출 이자가 증가했을 때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부담스럽고 겁나는 거죠. 기업의 투자도 감소해요. 기업들도 결국 은행 돈 갖고 은행 돈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 투자 비용이 증가해요.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현재 금리를 올리는 연준의 스탠스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이 파월 얘를 욕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물렸거든요. 정말 눈물 나게 우리가 지금 물렸거든. 우리가 물려서 너무 괴로우니까 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파월이 사람을. 얘가 금리를 올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금리를 올리는 게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이 흐름을 이해하면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게 1월 달부터 이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인플레가 그때도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이제 6월 달 이때부터 진짜 인플레가 너무 높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중간 소비자 물가지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최근 이 구간 9%. 그 전까지는 6%도 안 넘어요. 6%도. 85년도부터 쭉 봤을 때 6%를 넘은 적이 없는데 지금 9%를 넘었어요. 이 그 각도 보세요. 각도. 여기 각도 보면은 지금 미쳤습니다. 그냥. 이러니까 인플레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파월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내용에 맞춰서 지금 사실 지수도 떨어지고 다들 힘든 시기예요. 골디락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인데 저는 지금 되게 힘들고 괴로운 거 맞는데요.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호황기를 지나서 약간 이제 꺾이는 시기인 거지 완전히 이렇게 쳐박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시간이 지난다고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GDP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거든요. 에버리지로 보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 흐름을 만든다. 이 떨어지는 시기에 우리는 기회로 이용을 해서 현명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골디락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매매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21년도에 투자한 사람, 이렇게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돈의 이 돈에 대한 가치가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의 축적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정말 여러분한테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용 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가지고 한번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다시 돌려보기 하셔서라도 한번 또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는데 혹시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누락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또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거시경제에 대한 그 관점은 사실 전문가들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큰 흐름을 이해하고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서 낼 수 있는 수익률이 다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장이 다 2배씩 오를 때 50% 수익 낸 거 잘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지수가 30% 떨어질 때 5% 내지 뭐 3% 이렇게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절대적인 그 수치만 보는 게 아니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할지 여러분들도 좀 공부하셔서 큰 수익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전략들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